도련님,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웬 비가 이리도 많이 내릴까요? 그러게 말이다. 이번 비로 애써 농사지은 곡식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된다. 곡식도 곡식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곧 떠내려가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산속에 더 머물다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자꾸나. 아침에 주막을 나설 때만 해도 말짱하던 하늘이 갑자기 소나기를 쏟아붓는 바람에 강태백과 길동이는 발길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길동이가 까무러칠 듯 소리를 질렀죠. 아니 왜 그러느냐? 도련님, 소인이 아무래도 뭐를 좀 밟은 것 같습니다. 길동이는 발바닥에 전해진 감촉이 꺼림칙했는지 잔뜩 겁에 질려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여 강태백이 내려다보니 거기에는 심하게 다친 듯한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죠. 강태백은 몹시 놀랐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여인을 들쳐업었습니다. 민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걸었는데 다행히 한 안악을 발견해서 말을 건넸죠. 이보시오. 산길에 쓰러진 여인을 들쳐업고 왔는데 아는 사람인지 좀 봐주시오. 아이고 세상에, 이 안악은 팔봉이 처입니다. 팔봉이가 죽기 전에는 가진 게 없어도 의좋게 살았는데 지압이 죽고 나서 그 시험이 구박이 말이 아니었지요. 아무튼 팔봉네는 저쪽 느티나무를 지나서 흑담장을 따라 세 번째 집입니다요. 고맙소. 강태백은 동네 안악이 가르쳐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인데도 늙은 안악이 마당에 나와 있었죠. 이보시오. 산길에 쓰러진 안악을 발견했는데 이 집 사람이라 하기에 데려왔소. 이 집 며느리가 맞다면 안으로 드리겠으니 문을 열어주시오. 늙은 안악은 상처투성이가 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라는 듯 보였는데 이내 못마땅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녀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닙니다. 양반 나리께서 업고 오셔서 할 수 없이 드리긴 하겠지만 제정신이 나면 내쫓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간섭 마십시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더라도 아픈 사람을 두고 어찌 그리 매정하단 말이오? 밥은 먹여서 내보낼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정 걱정이 되신다면 나리께서 첩으로 거두시든지요. 이렇듯 날카롭게 쏘아붙인 팔봉어미는 가난 탓인지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비가 그칠 때까지 마을 주막에 머물 것이며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들르겠소. 강태백이 이같이 말했지만 닫힌 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여 팔봉인의 집을 나온 강태백과 길동이는 사람들에게 물어 주막집으로 갔습니다. 둘은 보찜을 내려놓은 다음 후덥지근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죠. 거기 누구시오? 강태백의 물음에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주모가 있는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놈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늘 같은 우리 도련님의 하문에 답도 하지 않고 쌩하고 가버리다니. 에이, 도적 같은 놈. 도련님, 소인이 쫓아나가서 버릇을 고쳐놓고 올까요? 길동이는 방 안에서만 겨우 들릴 만한 소리로 작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다. 주막 마당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니 당황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인이 한 번은 참아보겠습니다. 한참 동안 비를 맞아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때마침 주모가 밥상을 들여주었죠. 시골 주막의 소박한 밥상에는 장국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국밥은 여러 가지 채소를 끓여서 시원하게 국물을 내고 조선간장으로 깔끔하게 간을 한 후 보리밥을 말아내는 주막의 단골 음식이었는데 몸이 서늘하던 차에 뜨끈한 장국을 마주한 강태백과 길동이는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죠.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에 부서진 두부 몇 조각과 배추와 무 건더기가 어우러져 씹히는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한 호박잎 건더기와 산에서 나는 머위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해서 입맛을 한층 돋워주었는데 장국은 가히 조선 사람들이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푸짐하고 정갈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길동이가 말했죠. 도련님, 왜 그러느냐? 도련님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평소 도련님 같으면 피를 흘린 여인을 귀신할멈 같은 시어미에게 맡기고 나오시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를 그 집에 두고 마음 편히 밥을 드시다니요. 소인의 불길한 예감이 맞다면 시집살이를 시킨 팔봉어미에게 여러 군데 얻어 맞은 후 겨우 도망쳐 나온 가여운 며느리를 도련님께서 다시 업어다 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신복이자 오른팔로서 활약할 듯한 길동이의 날카로운 추리에도 웬일인지 강태백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안하게 잠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려다 준 것이다. 아니, 자신을 구박하는 곳으로 왜 돌아갑니까? 그 며느리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그쳤으므로 강태백은 다음 마을로 떠날 수도 있었지만 어제 자신이 업고 온 안악이 몸을 추스르면 다시 한번 만나볼 요량으로 시박골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죠. 아침을 먹고 마을을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살인사건이요. 팔봉어매가 황기남을 죽였소. 그 심술궂은 여편네가 황기남을 죽였단 말이오. 강태백은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팔봉어미가 누구를 죽였단 말이요? 아이고 양반나리. 팔봉어미라고 심술궂은 여편네가 있는데 구두쇠로 소문난 황가놈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요. 길동아 어서 채비하거라. 곧 관하로 갈 것이다. 예, 도련님.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니 구경꾼들이 모이고 포졸들도 부산이 움직였는데 강태백은 포졸에게 팔봉어미를 거의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자신이라고 둘러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젊은 나그네가 사건 관련자라고 하니 궁금증이 일었는지 강태백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니, 선비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닌데 어찌 팔봉어미를 안다고 하였는가? 사또, 소인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비 오는 날 산속에 쓰러진 며느리를 업어다 준 연유로 팔봉어미를 잠시 본 게 다지만 혹 이 사건의 범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 차라리 저 밖에 몰려든 놈들처럼 작은 마을에 살인사건이 나서 호기심에 달려왔다고 하면 모를까? 살인한 년을 두둔이나 할 요량이라면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게나? 사또는 몹시 실망한 얼굴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아니 사또, 첫머리에 하신 말씀을 듣고 소인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찌 단 한 번 본 나그네의 속내를 그렇게 꿰뚫을 수 있습니까? 뭐? 내가 첫머리에 뭐라고 했더라? 강태백의 뜻밖의 칭찬에 사또는 잠시 얼떨떨했으나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태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사실 소인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마을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모아 글로 엮는 이야기꾼입니다. 처음에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읽히는 글이겠으나 언젠가 임금님께서도 재밌다고 하실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지요. 사또께서 이 사건의 진상을 어떻게 밝혀내실지 몹시 궁금하여 호기심의 발길이 저절로 관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강태백은 눈 두덩이 두툼하고 흰자가 도드라지며 코끝이 둥근 사또의 상을 보고 한때 빠져 읽었던 관상서 마의상법에 비추어 그가 술과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난 것을 좋아하는 인물임을 짐작해 스스로를 이야기꾼이라 둘러댄 것입니다. 뭐라, 본관의 이야기를 쓴다? 하하, 그러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겠는가? 아, 그렇지. 자, 형방은 지금 당장 의생과 오작사령을 불러들이고 본관과 같이 황기남의 집으로 가서 무언록에 의거해서 철저히 검음하라. 예, 사또나리. 이 같은 사또의 호령에 형방과 포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강태백 또한 특별히 이야기꾼 자격으로 검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곳은 작은 마을이라 의원은 없고 작은 약방을 운영하는
의생을 검시관 자격으로 불러야 했죠. 의생이 관하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강태백은 사또의 허가를 받아 옥에 갇힌 팔봉어미를 만났습니다. 이보시오. 내 얼굴을 기억하시오? 팔봉어미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는 비 오는 날에 맞소. 비 오는 날 그 집 며느리를 업고 갔던 사람이오. 헌데 팔봉어미가 황기남을 죽인 것이 사실이오? 예, 쇳내가 죽였습니다. 팔봉어미는 망설임 없이 답을 했죠.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으며 나이든 안하기 어떻게 사내를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맨몸으로야 못하겠지만 그놈이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그놈이 늘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잡아채서 머리통을 한번 내리쳤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황기남의 집으로 찾아가 죽였어? 안 그래도 식칼이라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놈이 제 발로 찾아왔길래 오냐 잘됐다 하고 내리쳤지요. 허나 바로 죽지는 않고 어찌어찌 제 집까지는 기어가서 죽은 모양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이오? 황가놈은 죽어도 싼 놈입니다. 그놈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또다시 죽일 것이니 더 이상 묻지 마시고 그냥 쇳내를 죽여주십시오. 팔봉어미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앉아 강태백의 물음에 더 이상 어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남은 시박골에서 단마지기 밭대기를 가진 45살의 호라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보릿고개는 모르고 살 만큼 제법 넉넉한 평민이었죠. 어릴 적 감나무에서 떨어진 뒤로 다리를 절게 되어 참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제 생김새나 나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젊은 여자를 후처로 들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또의 지휘 아래 의생 등이 강태백과 함께 황기남이 죽어 누워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죽음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쳤는지 방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방에 있는 작은 함이 열려 있었지만 땅 문서 등 중요 문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검엄은 의생이 오작사령한테 지시하면 오작사령은 시신의 자세를 바꾸거나 관찰하기 쉽게 위치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죠. 시신은 이미 사후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팔다리가 굳어 있었고 전반적인 상태는 심각한 외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또한 이마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있어 사건의 격렬함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보였으나 몸 전체를 살펴보기 위해 검시관이 오작사령에게 상의와 하의를 모두 정리하도록 지시했죠. 그런데 벗긴 시신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황기남의 몸 곳곳에는 물리고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더욱 괴이한 것은 남성의 급소 부위에 눈에 띄는 변색과 비정상적인 붓기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상치 못한 광경에 검시관과 사또, 강태백까지 모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팔봉어미가 머리를 때려 죽였다고 했는데 시신의 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게야? 사또가 다그치듯 묻자 검시관은 답을 해야 했습니다. 상처의 모양으로 보아 사내보다는 입이 작은 여인이 물고 핥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누가 오늘 내일 하는 검시관을 데려온 게냐? 그나저나 사내의 급소까지 저런 지경이 되게 만들다니 황기남이 억울해서 눈을 뜨고 죽은 것이다. 관하로 들어가면 팔봉어미를 족쳐서 내 반드시 이 시신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니라. 검엄 전반을 모두 보고 들은 강태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검엄이 끝나자 포졸들이 시신을 관하로 옮기려고 모였는데 그때 한 포졸이 말했죠. 아니, 저건 뱀이 아닌가?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뱀이 되어 살던 집을 떠난다더니 저 뱀이 바로 황기남인가 보군. 머리가 세모지고 붉은 빛이 도는 뱀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며 강태백은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골똘히 생각하던 강태백은 팔봉어미가 대체 왜 황기남을 죽이려 했는지 생각해 보다가 그 답을 알 수가 없어 비 오는 날 며느리를 들쳐업었을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계속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마당을 지나가는 주모를 보고 강태백의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 스쳤습니다. 주모, 우리가 이 주막에 들어온 날 말이오. 예. 그날 덩치 큰 사내가 주모 쪽으로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네는 듯 하던데. 그자가 누구이며 무슨 말을 하였소? 나리께서 비 오는 날 오셨으니까. 아, 그날 나리가 오신 후에 덕구란 놈이 어슬렁거리길래 술을 사러 온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마 외상술을 받으려다가 염치가 없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주모, 덕분에 집을 좀 알려주시오. 아이고, 덕군의 집은 사람 죽여서 잡혀간 팔봉어민의 옆입니다. 나리, 그쪽으로는 가지도 마십시오. 가지 말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백은 덕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강태백을 본 덕구는 뛸 듯이 놀랐습니다. 비 오는 날 내 뒤를 밟았으니 내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내가 사또 나리의 명을 받고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도 알 테니 내 말 한마디에 너와 네 식솔들의 목숨과 앞날이 걸려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덕구는 강태백의 이 같은 말에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나 네가 모든 사실을 보태거나 빼지 않고 말해준다면 사또께 간청드려 네 식솔들에게 미칠 화는 되도록 막아보겠다. 자, 네가 황기남을 죽이고 함에서 문서를 훔쳐갔느냐? 아닙니다. 소인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갔을 때 그놈은 이미 구역질을 하고 숨을 헐떡거렸고 머리 쪽을 크게 다친 데다 입에서도 피가 나오는 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며칠 전 소인한테 팔봉이 쳐 있는 곳을 알아오면 보릿고개 때 빌린 돈에 차용증을 없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봉어미한테 허락을 받고 보쌈했으니 그 집 며느리는 이제 자기 여자라고 했습니다. 소인은 나리가 팔봉이 철을 업고 오신 걸 보고 황간홈한테 알려주었고 약조대로 차용증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잠깐, 너 황기남의 입에서도 피가 났다고 했느냐? 예, 사람 죽는 걸 처음 봐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 소인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웅얼거렸는데 잇몸에 피가 나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강태백은 주막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덕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은 것까지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것은 복검을 시행할 때 다시 확인해 볼 참이었죠. 조선시대에는 병사가 아니라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복검을 해야 했습니다. 1차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초검이 이루어졌고 며칠 후 가명에서 파견된 검시관이 도착하면 2차 검엄, 즉 복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복검 단계에서 사인이 가려졌으나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사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찰사나 상급 관청의 명으로 3검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검관이 도착했고 황기남의 시신을 자세히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부 손상은 그리 심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정신을 잃거나 달포 정도 머리가 띵하니 아플 정도이기는 하나 골소까지 깨진 것은 아니니 이것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몸에 난 상처는 사람이 깨물고 핥힌 상처인데 여자가 이같이 앙탈을 부렸다면 사내의 마음이 다쳤을 수는 있어도 이 역시 몸이 죽을 정도는 아니며 세 번째, 사내의 중요 부위의 상처나 멍으로 보아 누군가가 이 부위를 끔찍하게 다루었으며 이것은 심과 신이 모두 망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이므로 바로 이것이 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이 사건의 범인은 황기남을 마지막으로 본 여인일 것입니다. 허허, 역시 범인은 팔봉엄이었건. 과부와 허라비의 지정사건으로 인한 살인이라 남사시러워서 입을 딱 닫고 말을 하지 않은 게로군. 사또가 한참 혀를 차고 있을 때 강태백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사또, 시신의 아랫도리에 있는 상처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멍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알기 어렵사오나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구멍이 2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보십시오. 잇몸에도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사또는 오작사령에게 명해 아랫도리와 입을 다시 보았고 복검관인 의원도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또는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강태백에게 물었죠. 이보시오. 이야기꾼 양반. 네, 기대는 했었지만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래, 작은 구멍 2개와 잇몸의 혈흔은 무엇을 뜻하는 겐가? 강태백은 사또의 물음에 직접 답을 하지 않고 복검관을 쳐다보았습니다. 날이 소인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것을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또나리, 2개의 작은 구멍은 뱀이 문 자국이며 잇몸에 혈흔이 발생한 것은 뱀독에 의해 혈맥이 침범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즉, 환기남의 사인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맹독에 의한 중독사입니다. 검시관의 말을 들은 사또는 이 사건이 관직에 있으면서 지금껏 보아온 사건 가운데 가장 흥미로워 코까지 벌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팔봉어미가 내리쳤고 거시기는 독사가 물었다면 몸에 생긴 물고 긁은 자국은 누가 한 짓이란 말인가? 사또를 처음 배웠을 때 소인이 한 말을 기억하시옵니까? 뭐라 그랬더라? 비 오는 날 소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를 업고 팔봉어미 집에 업어다 주었다고 하였지요. 그래 그랬지. 그때 쓰러진 며느리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등에 업힌 며느리가 시어미인 팔봉어미에게 데려다 달라고 했으니 그 상처를 낸 건 시어미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팔봉어미가 환기남 머리통을 내리친 걸 보면 며느리를 때리고 몹쓸 짓을 한 자가 누군지는 짐작이 됩니다. 그 짓을 한 놈이 바로 환기남이로군. 그렇다면 뱀은 하늘이 노하여 환기남을 벌주려고 보낸 저승사자인가? 아닙니다. 1차 검험을 마친 후에 소인이 환기남의 집에서 나오려는데 머리가 세모난 뱀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환기남이 팔봉어미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 멍석 위나 마루쯤에서 잠들었을 때 뱀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 하필 중요 부위를 물었을 것이고 그 고통에 놀라 잠에서 깬 후 방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말이 끝나자 사또와 복검관 그리고 오작사령 모두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강태백의 추리에 몹시 수긍을 해주었습니다. 도련님, 그럼 팔봉어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또께서 장계를 꾸며 가명으로 올린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이다. 도련님께서 나서시지 않았다면 팔봉어미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구나. 허면 도련님, 이번 기회에 진짜 이야기꾼이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배워오신 문장을 썩히지 마시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나저나 소문에 팔봉어미가 며느리 구박이 심하다던데 그 며느리는 다시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미우나 고우나 며느리가 있어야 진지라도 차려드릴 게 아닙니까? 왜 저를 환가놈한테 보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애비가 병이 걸려 죽었지 제 손으로 죽였냐 말입니다. 이번에 죽다 살아난 며느리는 간이 부었는지 평소와 다르게 작정을 하고 따졌습니다. 뭐라도 말씀을 좀 해보셔요. 며느리의 이 같은 절규에도 팔봉어미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이 저와 사는 게 싫다 하시면 지금 당장 강물에 뛰어들겠습니다. 하고 며느리가 성치 않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죠. 나는 환가놈이 너를 배불리 먹이고 호강시켜준다기에 보낸 것이다. 젊은 년이 서방도 없고 밭대기 하나 없는 집에서 시어미 구박이나 받으며 죽치고 살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며 돈꾸러미를 던졌습니다. 환가놈한테 너 팔아먹고 받은 몸값이다. 몸이나 추스린 뒤에 너는 네 갈 길을 가거라.
이제야 어머니의 답을 들은 며느리는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한참 뒤에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팔자가 박복하여 애비를 잡아먹은 죄는 어머니께서 날이면 날마다 구박하셨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황간홈한테 저를 팔아넘긴 죄는 황간홈 머리통을 박살내 주셨으니 저도 용서해 드릴게요. 이제 서로 지은 죄도 없고 갚을 공도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어머니. 이 돈으로 작은 밭대기를 사서 제가 밤낮으로 일하면 우리 두 사람 굶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죽은 뒤로 말을 거의 하지 않던 며느리가 오늘은 참 길게도 말을 했고 돈을 가지고 나가래도 나가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당찬 고집에 억세디억센 팔봉어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살인을 했다고 믿었는데 무죄로 풀려나게 해주신 젊은 선비님을 떠올리며 죽은 팔봉이가 잠시 이승에 와서 자신과 며느리의 맺힌 응어리를 풀어준 게 아닐까 하고 하늘과 땅과 천지신명님 그리고 며느리를 업고 오신 젊은 선비님께 마음 깊숙이 감사의 축원을 올렸습니다.